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축구계에서 사람의 인연은 참 신기하게 흘러갑니다. 옛 스승이 나의 코치로 들어오기도 하고 우연히 만난 사람 때문에 나의 축구 철학이 아예 바뀌기도 하는데요. 반대로 완전히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얽히고 설킨 기묘한 관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나의 지도자 커리어를 관통하는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펩 가르디올라 그리고 스티븐 맥클라렌이죠. 세 사람의 인연은 아주 기묘하게 얽혀 있습니다. 우선 테나우와 가르디올라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각각 맨유와 맨시티, 라이벌 구단의 감독으로 만났던 이들은 과거 미넨에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지난 2013년 테나는 미넨 2군팀, 펩은 미넨 1군팀의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이들은 크루이프즘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테나의 경우 당시 미넨의 단장으로 활동하던 마티아스 자모의 눈에 띄어 미넨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도자 교육 세미나 등에서 테나의 분석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죠. 게다가 테나의 출신인 트벤테가 독일 국경과 맞닿아 있어 어릴 때부터 독일어 환경에 익숙하고 독일어를 구사할 수 있어 완벽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도 그의 선임의 현실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선 당시 네덜란드 일부 팀의 감독이 굳이 타국의 4부 리그로 가느냐며 의아한 반응이었다고 하는데 그는 미넨의 1군 감독으로 예정되어 있는 펩을 가장 가까이서 관찰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큰 자산이 될 것이란 판단하에 미넨 2군 감독직을 수락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테나의 바람대로 당시 펩과 여러 차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죠. 실제로 테나는 펩으로부터 전술적인 영감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펩의 경우엔 훗날 테나 감독 때문에 아약스의 경기를 즐겨보곤 한다며 그를 향한 남다른 신뢰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 2년간의 경험은 훗날 테나가 아약스를 이끌고 유럽 무대를 뒤흔드는 전술가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테나와 맥클라렌 감독의 인연에 대해서도 알아보자면 이들은 2008년 네덜란드의 트벤테에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맥클라렌은 지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퍼거슨 감독을 보좌하며 트래블을 경험한 인물로 잉글랜드 대표팀과 미들즈브러를 거쳐 네덜란드의 트벤테에 둥지를 틀었는데요. 이때 테나가 그의 수석 코치였습니다. 맥클라렌은 부임 첫날 테나에게 두꺼운 소리초를 건네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유스 선수들부터 1군 선수들에 대한 정보와 6주간의 프리시즌 계획안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매일 매 시간 매분 사소한 부분들 하나하나 상세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맥클라렌 감독은 세부 전술이나 여러 부분에서 전적으로 테나에게 의지했고 결국 트벤테는 창단 첫 리그 우승이란 기적을 써냈는데 성공했죠. 그런데 12년이 지나 이들은 정반대 입장으로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2022년 맨유의 감독으로 올라선 테나가 맥클라렌을 수석 코치로 임명한 것인데요. 사실 화려했던 2000년대와 달리 맥클라렌은 2010년 이후부터는 감독으로서 별다른 성과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볼프스부르크 외에 다양한 잉글랜드 팀들을 맡았지만 모두 성적이 좋지 않아 감독직을 오래 하지 못했죠. 따라서 잠시 지도자 커리어를 멈추고 행정가로 활동하던 그에게 마침 테나가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맥클라렌이 잉글랜드 무대와 맨유란 구단의 생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리고 그는 두 시즌간 테나를 보좌하며 재건에 힘썼고 성적은 들쭉날쭉하긴 했으나 두 개 트로피를 합작해내며 체면을 세웠습니다. 이후 코치진의 변화가 오면서 맥클라렌은 자메이카 대표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며 두 사람의 동행은 마무리됐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의 레전드 도노반과 클린스만과의 인연입니다. 우선 도노반은 18살의 나이에 분데스리가의 레버쿠젠에 입단하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향수병에 시달리며 독일 무대 적응에 실패하고 미국 무대로 복귀하게 되죠. 그리고 곧 미국 무대를 정복해 나가며 MLS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플레이어로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MLS의 시즌이 종료된 2008년 말 그는 미넨으로 2달 반간의 깜짝 단기 임대에 되었는데요. 이는 당시 미넨의 감독이던 클린스만의 선택으로 이들은 LA 갤럭시에서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습니다. 클린스만은 한때 LA 갤럭시의 기술 고문 역을 맡아 팀의 국제적인 교류를 돕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축구 아카데미에서 코치로 지냈고 이에 갤럭시의 새 감독 후보로 오르기도 했었죠. 이러한 이유로 도노반이 유럽 재진출을 위해 이미 안면이 있는 클린스만과 함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클린스만 입장에선 당시 루카토니와 클로제의 백업인 포돌스키가 입지에 불만을 가지고 이적을 모색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후반기 일정을 안정적으로 소화하기 위해선 사옵션이 절실했고 이 MLS의 비시즌 기간을 활용해 도노반을 단기 임대하는 선택을 내린 것이죠.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이 영입은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남았습니다. 미넨 보드신과 기존의 선수들은 도노반의 기량이 B클럽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는데요. 결국 리그 6경기 대부분 교체 출전에 그치며 무득점으로 임대를 마쳤고 이 영입은 훗날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되는 과정에서 지도력과 안목을 비판받는 주요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2011년 다시 한번 조우하게 되는데요. 바로 클린스만이 미국 대표팀의 감독으로 부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이들은 악연이 되고 말았죠. 우선 2012년 도노반은 MLS컵에서 우승을 거둔 뒤 번아웃을 이유로 휴식을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휴식기를 취한 적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새 시즌이 시작되기 전까지 4개월간 축구와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중단했죠.
그런데 이 무렵은 미국 대표팀이 브라질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한 중요한 길목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팀 내부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대표팀을 비운 그의 행동에 클린스만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놀라운 점은 도노반이 스스로 짧은 안식년을 가지고 복귀한 직후 골드컵 대회에서 압도적인 활약을 펼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클린스만은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고 월드컵 최종 명단 엔트리에서 그를 제외하는 선택을 내리게 되죠. 팬들은 그가 지난 대회를 통해 안식년의 당위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생각해 당연히 차출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대회에서의 경험과 수많은 득점 경험도 있어 팀의 리더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그의 깜짝 탈락에 동료인 브래들리와 팀 마우드도 마음이 아프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의 탈락 소식에 여론이 들썩이는 것은 당연했죠. 당시 클린스만의 아들이 그의 탈락을 두고 비아냥하는 듯한 글을 트위터에 올려 가뜩이나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행동까지 하면서 팬들의 심기를 크게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적지 않은 후폭풍에 의자 클린스만은 그를 선발하지 않은 배경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선발 기준은 철저히 실력이었다고 하는데요. 다른 스트라이커들이 몇몇 부분에서 도노반보다 조금씩 나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선 이를 두고 과거 미넨 시절 본인에게 아픔이 남겼던 카드를 감독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월드컵 무대에 리스크를 안고 데려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지적이 있었죠. 결과적으로 클린스만이 미국의 16강 진출이나 성과를 내면서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긴 했지만 도노반은 해설위원으로 미국 대표팀의 경기를 중계하면서 클린스만의 전술이 아니라 선수들의 개인 기량과 투혼으로 포장된 결과였다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끈끈한 사제 관계에서 앙숙이 되어버린 기묘한 관계가 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네요. 다음은 질라탄과 막스웰의 관계인데요. 질라탄과 막스웰은 아약스, 인테르, 바르셀로나, 파리 생제르맹까지 총 4개의 클럽에서 함께 뛴 축구계의 대표적인 단짝입니다. 이들의 인연은 2001년 아약스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먼저 아약스에서 털을 잡고 있던 막스웰은 해외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질라탄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몇 주간 돌봐줬고 이 현실적인 도움이 장기적인 우정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첫 번째 이별은 2004년 질라탄이 유벤투스로 이적하면서 찾아왔는데요. 이후 막스웰이 2006년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인테르로 이적하면서 이들은 라이벌 팀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여름 유벤투스가 칼초폴리 스캔들로 강등되면서 질라탄이 인테르로 이적해왔고 막스웰은 반년 만에 그와 다시 조우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이렇게 이들은 두 번째로 같은 팀에서 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리아를 제패한 두 선수의 세 번째 팀은 바르셀로나였습니다. 2009년 여름 막스웰이 먼저 바르셀로나로 이적하면서 질라탄에게 자신의 신발을 건네며 곧 바르셀로나에서 만나자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단순한 농담으로 보였던 그의 말은 정확히 이틀 뒤 바르셀로나가 공식 이적 제안을 보내며 현실화되었는데요. 그렇게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어 이들은 재회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바르셀로나에선 아주 성공적인 커리어를 보내지 못했죠. 줄곧 로테이션 멤버로 뛴 막스웰은 새로운 도전을 위해 2012년 겨울 이적 시장에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막스웰이 이적한 지 불과 반년 뒤 질라탄도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해오면서 인연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는데요. 질라탄의 이적에 막스웰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질라탄에게 파리 생제르맹의 프로젝트와 비전을 공유해주면서 그의 파리행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함께 성공 가도를 달리며 이곳을 끝으로 동행해 마침표를 찍게 되죠. 하지만 두 사람은 현역에서 은퇴한 지금도 변함없이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오랜 우정은 가족들에게도 이어져 현재는 자녀들 역시 절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비엘사와 포체티노의 관계입니다. 비엘사와 포체티노가 사제지간인 것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전술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제지간으로만 생각할 뿐 이들의 직접적인 인연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이들은 많지 않은데요. 인구가 4,000명에 불과한 한 마을의 두 남자가 농장의 노동자인 액토르 포체티노를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당시 아르헨티나의 뉴에스 올드보이스의 아카데미에서 스카우터로 활동하고 있던 비엘사와 그리파였죠. 이들은 아르헨티나 청소년 축구 발전의 일환으로 어린 선수들을 스카우트하는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현재 있던 스카우터가 포체티노를 추천하면서 그를 찾아 늦은 밤 3시간이나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포체티노는 지역의 클럽에서 수비수임에도 공격수로도 뛰며 자유롭게 골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선수라면 모든 포지션에서 뛸 수 있어야 한다는 비엘사의 생각이 맞아떨어진 선수였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비엘사는 곧 그의 아버지에게 잠자고 있는 포체티노의 다리를 볼 수 있냐고 물었고 이건 분명 축구선수의 다리다 라는 말과 함께 그 자리에서 그를 영입해갔습니다. 그리고 7년 뒤 어느덧 1군의 감독이 된 비엘사는 건장한 센터백으로 성장한 포체티노를 팀에 합류시켜 애지중지 키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엘사는 그에게 숙제를 내줬는데요. 바로 상대팀의 분석 자료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신문을 참고해야 하는지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하는지를 알려줬죠. 이를 바탕으로 상대팀의 장단점과 세트피스 전술을 분석한 포체티노는 선수단 앞에서 이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까지 가졌습니다. 사실 이는 비단 포체티노에게만 그친 것이 아니라 선수단 전체에서 행해진 문화였다고 할 수 있는데 어린 나이서부터 들인 분석하는 습관은 훗날 그가 그라운드에서 빠르게 답을 찾아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비엘사의 신뢰 아래서 꾸준히 성장한 그는 1994년 라리가의 에스파뇰로 이적하며 해외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이곳에서 라리가 정상급 수비수로 도약한 그는 이후 비엘사가 한 차례 에스파뇰의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또다시 그에게 지도를 받을 수 있었고, 곧이어 비엘사가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감독으로 올라서면서 대표팀에서도 중용받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대표팀에서 뛴 20경기가 모두 비엘사 감독 시절이라고 하죠. 그렇게 유럽에서 수준급의 수비수로 불리며 파리 생제르맹 보르도를 거친 포체티노는 친정팀 에스파뇰로 복귀해 이곳에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지도자의 길로 접어들며 은사 비엘사로부터 받은 전술적인 영감들을 마음껏 표출하기 시작했죠. 이들은 얼마 안 가 상대 감독으로 조우했습니다. 포체티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꿈만 같다고 말하며 비엘사를 향해 극도의 존경심을 표했는데요. 그리고 이들이 경기장에서 뜨겁게 포옹하는 장면은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라리가에서 이들의 상대 전적은 포체티노 기준 1승 2무로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출어람이란 찬사를 받기도 했죠. 그리고 현재 포체티노와 비엘사는 각각 미국 대표팀, 우루과이 대표팀의 감독으로 월드컵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3살에 처음 만나 감독으로 재회하기까지 축구사에서 가장 낭만적인 사제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푸스카스와의 관계인데요. 포스테코글루는 그리스에서 태어났지만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호주로 이민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웠는데요. 어린 시절 밤늦게 본 리버풀의 공격적인 점유축구는 그에게 큰 영감을 줬고, 이는 그의 축구 커리어에도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자신의 선수 커리어를 그리스계 이민자들이 창단한 사우스 멜버른 헬라스에서 모두 보냈습니다. 22살에 주장으로 임명됐고 2차례나 리그 우승을 이끌기도 했죠. 그중 한 번은 1989년 팀에 합류한 레전드 푸스카스 감독 아래서 차지한 우승이었습니다. 사우스 멜버른은 헝가리 축구의 상징인 푸스카스의 마지막 클럽팀 감독 커리어였는데요. 푸스카스는 호주로 온 뒤 선수들과 소통하고자 영어를 배우려고 고군분투했고, 이때 그가 포스테코글루에게 통역을 부탁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푸스카스를 보좌하며 통역과 운전기사, 비서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최대한 레전드인 푸스카스 옆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포스테코글루의 말에 따르면 푸스카스는 자신의 엄청난 업적에도 불구하고 겸손했고 인생에 대한 훌륭한 관점으로 모두의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로지 팀이 무수한 득점과 함께 승리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다고 하죠. 1대0으로 승리하는 것보다 5대4로 화끈하게 승리했을 때 더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순수한 공격 축구 철학은 훗날 포스테코글루가 보여주는 극단적인 공격 축구의 모태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이른 나이서부터 감독의 길에 접어든 그는 사우스 멜버른을 이끌고 여러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클럽 월드컵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때 트래블을 거둔 맨유와 같은 조에 속하며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죠. 포스테코글루가 축구를 대하는 철학이나 태도에 푸스카스가 거대한 주축돌이 되었다는 것이 신기하게만 느껴집니다. 자, 이처럼 예상치 못한 타이밍과 상황 속에서 축구인들의 인연은 참 기묘한 방향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알면 알수록 참 기묘한 인연들이 얽혀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기묘한 관계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